별난사회 선생님의 한국 지리네요. 우리 지석 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는 되게 많은, 그러니까, 뭐, 많은 지형이나 뭐, 관광지 같은 소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많은 지역이나 소개 중에서 한번 가보고 싶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던 그런 지역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도 지역 쪽에 뭐, 뭐죠? 700m? 그쪽에 고산지대에 평야가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 그렇게 높은 산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서. 네, 지성님? 저는 일단은 네, 여기 여러 가지 산들이나 아니면은 국립공원 같은 그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중에 주상절리가 있는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주상절리가 나타나는 그런 지질 공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그거 어쨌든 그 주상절리라는 게 흔히 나타나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니까 한번 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네, 주인님? 오, 그 지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쌍계사의 벚나무길에서 요즘 그 벚나무가 그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여기 가보고 싶어요. 음, 네. 아주님? 그 계룡산 거기 가보고 싶은데 옛날에 가봤던 것 같기도 한데 가봤을 그래도 거예요. 한국 산 중에서 좀 높은 산이니까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더라도 가보고 싶어요. 중원님? 부모니가 책이 없어가지고, 어, 아, 책을 아, 못 읽었대. 네. 중원이 듣고 그냥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고, 네, 선생님? 자, 지석도 다 했어? 네. 자, 지석투가 저기 하고 있다는 게 어디였지? 저요? 짱이요. 저 강원도 고산지대. 어, 이게 책이 어디 나오나, 그게? 강원도, 대충 180쪽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네, 180쪽 부분쯤? 그쯤이요. 171쪽? 100, 170쪽 그쯤이네요. 181쪽에, 하여튼 우리나라 그 산을 보면, 잠깐만, 보여? 지도 공유한 거 보여? 네네. 네. 네. 우리나라 이게 강원도인 거지. 그러니까 강원도 있고, 그래서 이 강원도 같은 경우가, 어, 지도가 왜 이래? 어쨌든, 여기 뭐 설악산 국립공원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고서저라고 그러지. 동쪽에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고, 높은 지대고, 근데 서쪽은 이제 낮아져서 주로 이제 강도, 우리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제, 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 해발 고도가 일단 높은 그런 곳이 강원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발 700m 이상의 고원지대가 넓게 펼쳐진다라고 돼 있고 어, 고원지대라는 것 자체가 높은데 산이 이렇게 돼 있는 데 비해서 평평한 지역이 있는 것, 높은데 평평한 곳 이것들 우리가 이제 고원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1쪽에 보니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그죠? 181쪽이요. 1쪽. 셋째 줄. 평창을 비롯해서 홍천, 여기 인제. 홍천군 보여? 아, 네. 여기가 평창군, 여기가 홍천군. 그다음에 인제, 인제, 영월, 정선, 태백, 횡성 여기가 등. 인제야. 아, 인제. 네. 인제 가면 뭐 언제 오나 억울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 남자들 군대 갈 때 여기서 험준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데가 인제, 양구 이런 데. 근데 인제 네. 영월, 영월이요? 영월군 여기. 아래, 아래 네. 영월군 여기. 아, 좀, 영월이 충북하고 단양하고 있는데 영월. 그다음에 정선, 여기 태백, 횡성. 다 여기야. 여기 강원도 일대. 여기가 다, 상당히 이제 고원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원지 지역이, 농업으로 봤을 때는, 고랭지 농업이 발달돼. 고랭지 농업. 고랭, 네. 고랭지에서 그 냉이야, 냉. 높은데 뭐한? 서늘한 기후. 높은 데 네. 차가운 그런 기후여서 그래서 이제 채소 재배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른바 평야지대에서의 그 채소 재배되는 것과 이 고냉지 지역 고냉지 채소가 시기가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 고냉지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쪽에 그 여러분들 그 뭐야 평창 리조트라고 그러나? 여기 평창 리조트 이쪽이나 아니면 대관령 목장 유명한데 그 대관령 그쪽으로 그 뭐야 양떼 목장 축산업이 상당히 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쪽에 태백이나 이쪽이 사실은 태백 삼척이 뭘로 유명했냐면 과거에는 탄광으로 탄광 정선 뭐 이런 데가 강원도 정선 이런 데가 다 탄광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쌤이 여러 번 말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가 석탄이었어. 그 당시에는 이 석탄 탄광촌 일대가 상당히 그 번영했던 그다가 이제 우리가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가 완전 교체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석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되면서 이쪽이 이제 폐광 되면서 인구도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 또 뭐가 발달했냐면 시멘트 석회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멘트 공장이 또 이쪽에 상당히 많이 강원도 쪽에서 있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던 여기 나오지 영월 같은 선생님, 경우는 사양 산업이 죽은 산업이에요. 그렇지.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내리막길 산업을 보고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강원도가 상당히 이제 뭐야 좀 소외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활로를 찾는 것들이 바로 관광 산업. 관광산업에서 설악산이나 오대산 그런 국립공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항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강릉이 어디 있어? 저 오른쪽에 있지 않나요? 강릉 이쪽 그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속초에 요즘에 그 뭐지 그 타는 거 바다에서 뭐 타는 거 있지? 뭐 탄다 그러지? 그 이렇게 그 쓰는 거 패드가 저기 뭐 판때기 하나 갖고 뭐예요? 보드 타는 거 해장목마. 서피요? 서프? 서핑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또 상당히 요즘에 또 뜨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또 강원도의 특성하면 여기 화천, 양구 이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화천과 양구가 여기 뭐야? 요선이 점점점 빨간 점 찍은 거 뭔지 알아? 이건 뭐, 경계선이다. 강? 이게 이제 강원도 경계선이기도 한데 동시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아, 휴전선이에요. 이게 휴전선이에요. 좀, 휴전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접경지예요, 접경지역. 그 북한과 이게 접경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이 군사지역이야, 군사지역. 그래서 이제 군사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발달한 것들이 또 강원도 쪽의 특징, 이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커다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동지방이라는 부분과 영서지방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또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큰 도시가 바로 강릉 있고 이쪽으로는 춘천, 원주가 어디 있어? 원주시가 왜 안 보여? 먼저 아래요. 원주, 네, 이 네, 춘천, 원주, 강릉 여기가 이제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도시 꼽으라면 태백시 정도를 더 꼽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강릉하고 이쪽이 이제 춘천.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도권이나 마찬가지야. 서울에서 춘천까지 전철 다녀. 전철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춘천 이제 서울권으로 이게 많이 편입되는 거 볼 수가 있고 강릉도 오히려 요즘에는 서울에서 KTX가 뚫려가지고 강릉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워진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쭉그 나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들 여기가 이제 관광 도시로 이렇게 발달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국립공원 얘기하면서 어,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령산? 무등산, 주상절리 무령, 얘기했는데 무드등산, 주상절리가 뭐 그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본 적이, 있- 예, 이 주상절리 그래서 이 바위 이게 이제 그 뭐야 풍화작용이라던가 침식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멋있는 어떤 그런 보트를 그 뭐야 암석 이것도 뭐 이제 주상절리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가 이제 어디 무등산 제주도, 동물. 저긴 제주도지. 우등산 우등산 아니었어? 네, 무등산 네, 맞아요. 국립공원이 맞나 무등산 맞아. 맞아요. 국립공원이 네. 주상 걸린 걸 볼 수가 있고 이 무등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전에 보면 아까 계룡산이 유명한 것처럼 물론 계룡산이 대전은 아니야 충남이야 근데 대전 여러분 집에서 계룡산 가면 자동차로 한 30분? 30분 정도만 가면 계룡산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처럼 광주광역시 한복판에 있는 게 무등산이에요. 그래서 무등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뭐 볼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렇게 주상절리가 이렇게 유명한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상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국립공원이니까 5장 77쪽부터 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무등산 91쪽 그래서 광주광역시 예, 있고 해발 1180m 이고 네. 아까 말했던 무등산의 주상절리대 갖고 입석대 소속대가 이제 유명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가 뭐래? 91쪽 밑에서 둘째 줄. 유상 91쪽이요? 91쪽 밑에서 둘째 줄. 유상절리대는 용암이 용암이 지표위에서 굳어진 뒤 풍화작용으로 오랜 세월 깎이면서 만들어진 바위 기둥으로. 용암 아까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지. 네. 마그마가 이게 겉에서 붙냐 속에서 붙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굳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풍화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깎아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 무릉산 유상절리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게 겨울철에 가면 여기에 이제 그 눈꽃이 핀다거나 얼음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무등산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특별히 더 이제 등산객들에게 더 이제 인기 있는 그러한 코스가 이제 무등산 주상절리대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뭐야 한 대전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대전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광주광역시 갈 수 있고 여기 여러분 살고 있는 대전 그리고 여기 광주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이제 있는 대표적인 산이 아까 말했던 무등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무등산이 여기 어딘가? 여기 산이 여기 무등산이거든요. 여기가 무등산 보여? 무등산 보이냐고. 네, 아, 보여요. 네. 보여요. 그 광주 쪽에 이제 무등산이 이렇게 있는 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는 무등산 가려면 한 2시간 정도면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뭐 말했지? 계룡산? 네, 계룡산 아, 말했. 계룡산은 여기 대전에서 바로 계룡산 국립공원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특별히 가까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어디 뭐야 노은이요. 반석동 어디? 노원? 네, 노원 산골짜기에 그, 노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계룡산 유성이요. 오, 노운동이다. 계룡산 어? 군이 같은 건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동학사. 동학사라는 여기 절이 있고 보통 네. 계룡산 가면 이제 남매탑 정도까지가 그냥 가볍게 한두 시간 정도는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계룡산 같은 경우가 이제 동학사 말고도 여기 신혼사라는 절도 유명하고 또 하나가 이제 갑사 여기 갑사. 그래서 이게 이어져 있어. 동학사에서 넘어서 갑사까지 갈 수 있고, 뭐 신혼사까지 갈 수 있고. 근데 봉오리는 천안봉인가 뭐 어디가 그 저기에 있는데, 관운봉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은선폭포 거쳐서 이렇게 산물봉 뭐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코스를 보통 이렇게 등산 코스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서 갑사로 간다던가. 그래서 뭐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계룡산 이 여기 책에 따르면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해서 847m, 1000m 안 되는 거야. 847m 정도가 네. 된 그런 산이고 이 계룡산이 특별히 뭐가 유명하냐면 영험한 산, 영험한 산이라고 해서 여기 계룡산 일대에 각 전국의 도사님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와. 그래서 계룡산에서 돛 닦았다는 말이 그 흔히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 계룡산 곳곳에 이렇게 신들을 모시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선생님이 여기 살았어. 신도안. 여러분보다 조금 어렸을 때 여기 선생님이 여기 신도안이라는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계룡산 자락 밑에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군부대가 들어섰거든. 이 군부대 들어서면서 선생님은 대전으로 이사를 쫓겨나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여기 계룡산에 살아서 이렇게 계룡산이 밑자락인 신도안이라는 곳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계룡산이 좀 상대적으로 익숙한 곳이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얘기했어? 계룡산하고 또. 등산하고 어, 아? 또 있었나? 또 없었는데. 이가 얘기하면 뭐였어? 저 그거요. 아, 준이 잠깐만요. 그 지리산 국립공원이었나? 그 벚꽃나무. 그니까 네, 아, 지리산 맞아요. 그래서 지리산이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명산 중에 하나인 걸 볼 수 있는데 대전에서 지리산은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를 다 저기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리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리산 국립공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절도 이제 그 유명한 절이 그 쌍계사 말고도 또 유명한 절이 있는데 저 지리산 발해본 가본 적 있어요. 지리산 같은 경우 워낙 커가지고 여기 발해봉 또 가고 지리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로 많이 가는 게 그 어디더라 천왕봉 많이 가. 천왕봉 저- 삼도봉 뭐 뱀사골 계곡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도 여기 쌍계사 근데 요즘에는 도로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차로 다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도 대학생 때였는데 한 3박 4일 정도 하고 지리산 종주였네 종주 지리산 이쪽부터 저쪽까지 2박 3일 또 3박 4일 동안 선생님 때는 텐트 치고 다니면서 했던 거고 요즘엔 아마 그건 안 되고 그 중간에 저기가 있어 그 대피소 뭐 이렇게 그 산에 숙소가 있어 미리 예약해가지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종주하는 곳이 지리산하고 대표적인 게 설악산, 지리산하고 저기 북쪽에 강원도 아까 말했던 그 설악산 같은 경우가 종주를 이렇게 하는 종주한다는 건 이제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뭐 벚꽃 유명한 곳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말했던 쌍계사 같은 경우도 벚꽃 터널 뭐 이렇게 가지고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했다고 네. 어. 해서 지리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공유를 어떻게 했고 지금 공유된 거 맞아?
공유요? 공유 공유. 아까 네. 지금 공에 풀렸어요. 네, 네. 아까 풀렸어요. 선생님 지리산 보여준 거 맞아? 아, 지리산. 지리산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얘기한 거야, 봐. 아까 쌍계사까지는 보여주실. 아? 쌍계사까지는 보여주실. 쌍시간까지 보여줬어? 네네. 아, 네. 그래. 선생님 갑자기 좀 공개 안 돼서 깜짝 놀랐어. 어제 내가 지금도 다시 안 됐어요. 선생님 혼자 막 괜히 막 쇼를 했나 막 깜짝이 놀랐어. 어? 너희한테 그래서 너희는 왜 아는 체를 했나. 자, 수고했습니다. 지석 투했고 그다음에 누구 저요. 준이요! 준이 하겠습니다. 준이! 그, 여기, 여기 그 몇 장 중에서, 그, 열 개의 장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거 4장, 한반도의 지정학이 그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막 네, 우리나라 여권 순위랑, 그 다음에 약간 강대국 순위, 이런 거랑,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주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친선관계 있는 나라, 그런 관계들이, 제일 재밌어가지고, 이 사장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지석 원님? 저는 이 기후 팔려 파트 관련된 게 애초에 제가 기후 관련된 거에 관심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후 분류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고 또 한국의 기후에 대해 분석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 몇 장이죠? 2장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지석투님? 저 그 한 뒤쪽 부분에 그, 맞아, 그 뭐, 지방 나와가지고 뭐 관서 지방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런 지방들 유래나 좀 설명 같은 게 좀 원래도 잘 모르고 있어서 대충 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좀 자세히 알게 된 거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한 네, 7장. 네. 네, 다음에 하진님? 저는 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가장 재밌었던 건 저희 나라 기후에 대해서 그 겨울이 온대기후가 되고 여름이 아열대기후가 되고 벚꽃이는 벚꽃의 그 말이 중간고사라는 것도 알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소중원님? 뭐야 책이 없어서 못 읽었다고 주냐. 아, 맞다. 네, 그 지금 다음에, 기억을 자꾸 소환하는 거야. 복수하려고 해도 지금. 양아치 박주. 아니, 전혀, 와, 전혀. 진짜 박준이 와? 전 야, 2학년 동생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준이야, 너 그렇게 꼰대짓 할게 뭐지, 너 동생 아니면 안 되잖아. 네? 뭔, 지성아, 난 텃세 따윈 안 부려, 너와 다르게. 그래서 진행을 그 하는. 다음에 선생님. 아니, 애초에 덧세 부릴 게 아니, 없잖아. 지서가 조용히 해. 그러니까 지성아 지금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왜 너가 말해? 진짜 나쁘다, 너. 선생님. 우리 지정학이라는 게 뭐야? 지석학이요? 네? 지정학. 지정학이요? 지정학. 지리정치학이요? 네. 땅을 정하는 거. 지리정 어쩌고 그거 지리정치학이요? 아, 뭐 줄여 쓴 내가 뭐 말이었는데. 드렸단 말이었는데 잠깐만요. 지질 뭐였던 그 지리 정치학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지만 이미 지잖아. 지정학이라는 말했는데. 그렇지. 지정학은 두 개가 합쳐진 거지. 하나가 뭐? 지리. 또 네. 하나가 정치. 정치학이요. 그 땅이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한반도는 바로 이 태평양 해양 세력과 이 아시아 대륙 세력이 만나는 그런 통로 지점에 있다라는 것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이쪽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인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런 공산주의 어떤 그런 세력과 일본과 여기 뭐 호주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너무 멀긴 한데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본주의가 이렇게 맞선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요 그 대리전을 수행하는 거야. 북한은 이 러시아, 중국의 공산당을 대리하고 있고, 요 남한은 일본, 호주, 미국 같은 이른바 우리는 보통 자유민주국가인데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그 일제 침략기 같은 경우도 다 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의 야욕 앞에서 이 통로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몽골이 지배를 하면서 일본을 오히려 제패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조선이 역시 그 중간 기지로 활용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대결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한반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른바 강대국 사이에서 낀 약소국이었을 때의 그 문제들 또는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한 여기 위치, 뭐 이런 위치 관계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스캔들,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지정학이라는 게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너네들 그 학급에서 자리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옆에 막 노는 애들끼리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지정학적 위치가 아무래도 노는 일, 사건, 사고에 휩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노는 애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노는 애들과 어떤 그런 이슈 이런 거에 덜 휘말린다고 아무래도.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각 나라 역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정학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어, 65쪽, 책 65쪽 여기 에 보면, 네. 어, 요 파란색 점선하고 빨간색 점선하고 녹색 점선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네. 파란색 점선이 뭐라는 거야? 아시아, 사람들이 예, 미국, 아시아 미국에 방위선. 아시아 방위선이라고 해갖고 이른바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더 이상 막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미국의 그 전략적인 어떤 그런 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것들이 이렇게 이른바 유교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거예요. 에치슨. 네, 에치슨 그 선언이 뭐냐면 엑스라고 일본 일본을 우리가 뭐 하겠다, 꼭 지키겠다. 라고 한 거야. 지금 이 선을 보면 대만도 지키고 남한도 지키잖아. 이 그렇죠. 파란색 선이. 근데 이 H선을 지금 저기 무슨 저기 뭐야. 중국 제1 열도선. 중국 제1열도선 정도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신호는 결국은 한반도는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야. 북한의 김일성이.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유교전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미국의 엑스. 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군사작전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그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았어. 과거에는 한국과 북한이 늘 일촉즉발의 위기였어.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위기감이 확 낮아진 이유는 한국과 북한, 물론 이제 북한이 핵무기라는, 뭐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절대적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장담은 못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만 봤을 때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뭐 30배, 100배, 뭐 이 정도 차이가 나. 그 압도적인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어떤 그런 전쟁 리스크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큰 이슈는 바로 대만이야, 대만.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대만을 먹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그 지도에서 선을 봐도 알겠지만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먹는 걸 허용하지 않아. 왜냐면 네.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이어서 필리핀, 호주 뭐 이런 데까지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과 만약에 미국이 뭐 했을 때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저질렀을 때 과연 그럼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는 거죠. 한국은 당연히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중국이 한국에다 보복 공격을 할 거고 그럼 한국은 쑥대밭이 될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과 관련되어서
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라고 주장. 그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우리 국민의 살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응? 미국하고 한편인데 어떻게 목소리를 안 내냐? 대만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인데, 중국 공산주의자가 와서 싸워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가 피한 뭐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모른 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외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부분들이 그 의견들을 또 이제 달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그 정도 그, 설명하면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되어서는 얘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해서 음,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3만 달러를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그 클럽에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사력 요 한반도 영토 내에서 남북한 군사력이 상당히 밀집도가 높아. 뭐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보유대수가 거의 뭐 몇 위권 한 자릿수 한 자릿수 거의 200여 국가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북한을 합치면 5등 안에도 들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군사 강국이기도 한 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파워라는 건 뭐야? 갈 수 있는 곳이 많은, 네. 여권, 비자 없이 비자 아, 없이 네. 비자 없이. 나라에서 비자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나라를 갈 때 그 허락받는 거야. 그 비자가 이제 뭐 관광 비자도 있고 노동 비자도 있고 뭐 학생 비자도 있고 여러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 발급하는 때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행이나 일시적 체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자를 따로 내지 않아도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상당히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세계가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분이고 잘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 잘 못 살면 그거 안 해줘. 그래서 잘 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불법 체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네. 호수한 나라에 뭐하러 가냐? 네, 이미 있으니까. 그냥 오는 거지. 근데 이제 가난한 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부자한 나라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기회를 잘.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면 뭐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 나라 가서 일하면 300만 원을 받아. 10배를 받는 거야. 그럼 자기가 한 5년 고생을 하면 15년치 월급을 타가지고 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뭐 장사를 하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또 눌러 앉아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체류가 많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뭐 말했지? 기후? 아, 네, 제가 기후 얘기했습니다. 네. 어, 한국은 언제까지 온대 기울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한국만의 어떤 그런 일들은 아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 사과 농사가 사과하면 옛날에 대구 막 이런 데가 사과가 유명했었어. 충주 뭐 이런 데가. 근데 네, 맞아요. 충북 대구 이런 데 사과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대구보다 더 위쪽. 위로 올라가도 되고 우리나라는 바나나 이 농사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나 뭐 좀 될까 말까 했더니 근데 지금 바나나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해 일대에서도 바나나 농사가 가능한 그런 기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후의 변화의 추세는 우리가 사계절에서 뚜렷한 온대 지방이었었는데 그 온대 지방에서 이제는 더 그 따뜻한 아열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른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기 아프리카의 나라처럼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수 견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1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온대기후라고 알고 있는데 온대기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은 온대기후지만 북쪽은 뭐 냉대기후. 온대기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3쪽 그 까다로운 기후가 오히려
건축 기술에는 발전을 갖고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도 그래. 우리나라는 옷도 사계절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옷장이 크게 붐비는 또 그러한 부분들도 또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냉방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냉난방 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 집 입장에서는 요즘 계절이 제일 좋아. 에어컨도 안 틀지, 저기도 안, 뭐야, 온도, 그, 난방도 안 하지 해서 아마 관리비가 제일 적게 나오는 때가 지금 5월, 6월까지 정도? 4, 5, 6, 이때가 관리비가 아마 제일 조금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 가면 벌써 더워져갖고, 에어컨 틀고 막 그러면 또 관리비도 쭉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가을 선선해지면은 좀 더 이게 줄이고, 그러다 또 겨울 추우면 이제 난방비 또 팍팍 쓰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다양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의식을 펼 수 있는 거고 이 책에서는 그것들이 장점으로 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열대 기후에 가까워져서 아까 바나나 농사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후가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했나? 너희들 얘기하고? 네, 아, 아마도요? 그럼 누구야? 그다음 한 어, 그 제가 다음에, 예. 저만 남은 거죠. 그럼 너 운이 남았나? 아진하고 저 지금. 네 번째예요. 아진이. 유자진하고, 어, 철감기. 우리나라 지리에 대해 그 우리나라 지리를 그 관심이 있거나 많이 좋아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그 지리에 대해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 음, 지도도 보는 걸 되게 싫어했었던 어? 것 같아요. 윤지석 원님?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그 지리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지리보다는 지구과학 쪽에 오히려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땅이 왜 땅이 여기 있는 땅을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윤지석 손님? 저, 지리 같은 걸 약간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좀, 뭐, 역사나 약간 이런 쪽에서 좀 부가적으로 좀 알면은 좋은 그런 건데, 딱히 하진 않았었는데, 조금, 미처 보면서 좀 몇몇 개는 좀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박준희님? 책 읽기 전에는 지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책 읽고 난 후에도 아직 그렇게 관심이 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어, 어, 지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얻었어요. 음. 그럼 선생님? 자, 지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사회 시간에 지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가 이제 두 가지 보통 배우는 지리가 한국 지리, 우리나라 지리를 중심으로 배우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세계 지리를 여러분들이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지리의 영역 안에는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도에 관한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지형에 관한 부분들을 배우기도 하고 기후에 관한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각 지역의 산업에 관한 부분들을 배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지리의 영역이 또 이제 상당히 여러 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지리적 지식, 지리적 감각 또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잘 알아야 그 생활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리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수고했습니다. 지석 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저희가 지금 사는 지역이 대전이잖아요. 선생님도 전에 대전에 있으셨나요? 네. 네, 맞죠? 그러면은 대전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이따가 하겠고 첫 번째 중원님. 마이크 키고.
저는 대전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 일단은 과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글씨, 아, 뭐 이렇다 할 장점은 없다. 그 지석이? 어, 좀, 그래도 뭐, 제 서울 이런 데, 뭐, 그때보다 좀 한적해서 좀 적당하게. 그렇다고 또 시골은 아니고, 아, 사람 없어서 좋다. 뭐, 도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시골 느낌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서 딱 적당하게 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춘이?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 좀 노잼인 것 같은데, 음, 장점은, 우선 성심당이 있고요.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어요. 그리고, 음, 교통체증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월드? 아, 아, 네, 월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빵집이 많아서 좋아요. 네. 저는 일단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 같고요. 그래서 웬만한 지역 같은 데는 2시간, 길어봐야 3시간이면 다 갈 수 있어가지고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대전이어서 대전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강원도를 지나서 강원도 나오는구나. 대전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충청남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이 광역시가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이제 그 자체 내에 이제 그 행정 권력을 갖는 대전 광역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는 커다랗게 구가 몇 개? 5개? 5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다음 이쪽에 대덕구, 이쪽이 네. 중구, 이쪽이 서구, 이쪽이 유성구. 그다음에 네.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이렇게 해서 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은 유성구 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유성구 이쪽에 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성은 그냥 시골이었습니다. 유성 읍인가 뭐 따로였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유성도 대전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이 말했다시피 그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부분에서 거의 이렇게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는 좀 쳐져 있지만, 근데 이 대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한 것은 원래 대전보다 더 큰 도시는 공주였어요. 공주시가 더 컸었는데 일제 침략기에 그 기찻길을 오면서 공주 쪽으로 안 가고 대전 쪽으로 오면서 대전이 그 기차 물류의 중심이 되면서 상당히 커지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과학자들을 양성한다는 어떤 그러한 이유하에서 이쪽에 전민동, 문지동, 도룡동 요 일대에 대덕 연구단지를 여기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연구소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선도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전이 이제 과학도시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과학도시 연합인가 뭐 그 세계적인 단체가 있어요. 각 과학도시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곳에도 대전이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대전하면 이제 과학도시라는 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길이지 길. 그리고 고속도로도 보이고 여기 전체로 안 보이나 기차가 여기 기찻길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여기 기찻길 같은데 여기 부분에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230, 250원 고속도로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는 일본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해서 가면 부산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고속도로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또 대전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가까워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중앙에 있어서 어쨌든 멀리서부터 출발해 오는 것보다 가깝다라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길, 기찻길이라던가 고속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대전을 이렇게 통과함으로 인해서 대전에서 상당히 많은 곳들을 손쉽게 갈 수 있게 된 그런 측면들이 바로 대전이 이제 광역시로 성장하고 또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전광역시 관련해서 이제 밀가루 음식, 빵이라던가 아니면 칼국수 이게 유명하거든요, 대전이. 그것도 사실 지정학교 유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이 책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뭐야,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나라가 폭망해갖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밀가루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밀가루를 이용해서 칼국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그 향토 음식 중으로 꼽히는 것들이 칼국수, 빵,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대전에서 뭐 축제를 기억해서 한다던가, 도시의 특성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대전? 대전 관련해서 혹시 질문? 저요. 뭐,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전은 재밌는 거 왜 막 에버랜드 같은 게 안 들어올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큰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쇼핑센터 이런 것들 그 들어오려고 뭐 그 시도를 했었는데 대전의 인구가 좀 애매한가 봐. 음, 지금 한 150만 정도 되나 대전이? 그런데 그런 그 놀이공원이나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안아갖고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몇 명이나 타겠다. 뭐 아니면 비용이 얼마 든다. 이걸 계산해서 결국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돼야 그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판단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아직 인구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전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욕구 지갑을 열어서 막 소비를 많이 해야 이렇게 떨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뭐 많지 않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는 견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무리 좀 사람이 많아지면은 좀 재밌는 게 생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커져야 뭐 네, 약간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진짜요? 아? 진짜요? 왜 네가 어디서 사람들 좀 많이 데려오게? 응. 근데 그 뭐죠? 그 이 아니,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응. 좀 대전이 문화가 짬뽕 돼가지고 응. 살짝 그런 게 너 없는 거일 수도. 아니 짬뽕 됐으면 뭐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있지도 않아가지고.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요즘에 그 마케팅이다. 우리가 왜 자꾸 대면 도시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도시는 그럼 뭐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노잼 도시로 소문이 났으면 역발상으로 노잼 도시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자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교통편이 좋다라는 것들은 뒤집어 말하면 대전 왔다가 굳이 하루 자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는 뭐 그런 분들 있다던가 아니면 대전시의 고민일 텐데 성심당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옆에 다른 가게들도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투 다 했어? 야 지속 원다 했어? 네네. 네. 음. 자,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 누구야? 권재원이요. 재원 쌤에서 올 2월 올 3월 달부터 학교에 안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왜요? 중학교 교수님이었어. 명퇴하셨나 뭐 해가지고 자기 이제 기획생활 마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아주 여러 권의 책을 쓰신 분이고 여기도 소개 나왔는데 대한민국 3대 천재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분이고 페이스북상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뭐 교류를 하는데 그 선생님 잘 모를 거야. 그 선생님은 나름 셀럽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뭐 이렇게 페이스북상에도 뭐 모두 까기 막 2, 3주 뭐다 까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어떤 또 책을 또 이렇게 상당히 훌륭하게 잘 쓴 그런 부분들이고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이렇게 시사되기 현실 같은 그런 부분들과 녹여갖고 이제 이렇게 책을 쓴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리적인 어떤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차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1장에는 뭐에 관해서 살펴봤어? 1장은 일장 어? 일단은 동아시아의 반도에서 반도에서 우리나라의 독립.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에서 독립국가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어떤 한반도의 지형을 주제 봤을 때는 반도가 뭐야? 중원아? 세계가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렇지. 삼면이 삼면이 바다.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건 섬이고, 삼면은 바다로 되어 있고, 한 면은 최소한 육지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반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반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도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저기 북한하고 이렇게 휴전선에 처했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가야 되는데, 러시아를 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남한만 놓고 봤을 때는 섬이나 진배가 없다. 즉 우리가 비행기나 배 아니면 외국을 못 나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섬이야. 그게 섬이지. 섬 아니고 뭐냐. 육로를 통해서 뭘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러면 독립국가로서 어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는 것들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이런데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 독립국가로 가야 된다고 일부는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이장은 이후예요.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기후 얘기는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기 넘어가고 3장은 행정구역. 아? 행정구역이랑 인문환경. 산업이라 해서 우리 인문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환경에서 행정구역과 교통, 산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건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구역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하고 여기 제주 특별자치도 얘기하고 요즘에 전라북도가 최근에 그것도 지정되어서 아마 전라북도도 전라특별자치도 뭐 이런 식으로 전라북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일반 시군에 비해서 그 시장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줘. 많은 권한을 줘서 그 나라, 그 도시의 어떤 그런 특색을 살리게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은, 4장은 반도의 지정 한반도 지정학에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5장은 국립공원. 광자원 관광자원에서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광자원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6장은 육장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 세계 관광자원 세계 이해리공원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세계지리공원이라든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관광자원을 이렇게 소개할 계획으로 관광자원을 살펴본 것들이고 실장은 수도권과 인근 지역 경기지방에서 우리가 수도권과 위성도시를 얘기하는데 이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2천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전체 땅 크기로 봤을 때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과밀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 거기를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 정주권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일자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 행정, 경제, 금융 뭐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세종시로 그 청사를 그, 뭐 대- 그, 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시로 좀 이렇게 행정부처가 내려왔고 그 외에 이제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근래는 또 이제 누군가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라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일정은 우리나라의 서쪽과 동쪽 호서 반동 쪽에 호서지방과 관동지방에서 아까 봤던 강원도 뭐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호서지방 같은 경우에 이쪽에 충청도, 일원 뭐 이런 것들 호서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호남이랑 호남과 우리나라의 영남 남쪽 남쪽과 영남지방에서 우리나라 그
뭐야, 왼쪽 아래는 호남, 오른쪽 아래는 우성이라고 과거에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상북도 쪽으로 이제 쳐들어온 임진왜란 당시에 그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전라도 지방, 호남 지방에서도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운동력으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이 섬, 뭐, 제주도. 제주도 하는 그런 부분, 제주도 제주. 특별 자치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또 많이 참여를 하는 것들이 바로 제주도이고 한때 이제 제주도 살기 열풍이 불어갖고 제주도 집값이 엄청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 열풍이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걱정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딱 판세가 바뀌어버렸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네. 아니. 내가 우리 혹시 다음 주책이 뭔지 알아? 잠시만요. 몰라요. 선생님이 그 잠시만요. 어디 갔나 모르겠네. 다음 주가, 어? 다음 주 책이요? 그, 어, 전 모르겠네요. 딱, 잠시만요. 비스킷이야. 맞다, 이거 맞다. 비스킷. 미안. 원비스킷. 선생님이 죠 왜 저기가 이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 표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맞아, 맞아. 다음 주 책이 비스킷이라는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설책 비스킷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지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